자, 2020년 6월 13일 서울시 보건직 기출문제입니다. 보건행정 기출문제 해설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문제는 이제 문제가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와 정답으로 제가 해설특강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넘어가고 이번에 서울시 보건행정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난이도 높은 문제는 없었어요. 아주 지엽적이거나 그런 문제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크게 틀릴 만한 문제가 딱히 없다 라고 보여지는 문제였어요.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에 공중보건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라는데, 질병을 치료하고 장애의 중증도를 낮추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런 표현들, 만약에 중점을 두는 건데, 공중보건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에 오히려 중점을 둬야지 이렇게 치료와 장애 중증도 낮추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적인 노력 중요하죠. 자, 지역사회에서의 공중보건과 관련돼서 개인적인 노력이 중요한데 이걸 과연 가장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 개인적인 차원으로 모두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게 있었죠. 위생적인 환경을 구축하여 건강 행동을 실천한다, 특별히 문제가 없는 표현이에요. 그럼 요거는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고, 단일 조직의 전문적인 활동과 이런 표현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라고 했죠. 그러면 개인적인 노력, 우리가 지역사회 개인이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개인이 알아서 노력해, 이런 개념은 아니단 말이에요. 두 개의 문장을 비교했을 때 가장 옳은 것, 여러분, 이게 이렇게 가장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면은 얘도 맞을 수 있지만 더 맞는 것, 더 적절한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하겠고요.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의료비 상승 억제 효과가 있는 진료비 지불 제도를 고르라는데, 자, 진료비 지불 제도 중에서 의료비 상승 문제가 가장 되는 것은 행위별수까지죠. 얘는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되는 것. 나머지는 어때요? 인두제, 포괄수까지의 총액계약제는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보수지불 제도 방법들이었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간단하게 찾으실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왕실의 내용 및 사여 의학을 담당하며 의학, 교육, 의과, 취재 누가 담당한다? 자, 의료 행정을 수행했다. 바로 전이감에서의 역할을 정확하게 우리 교재에 있는 문장 그대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내의원은 임금의 약을 맡은 정삼품 관서고, 전의감은 왕실의 내용 및 사여 의학을 담당하고 의학교육, 의과 취재 같은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이 전의감이다라고 했어요. 활인서는 전염병 질환 업무 주로 맡아보았고, 해민서는 서민구료 사업을 주로 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공무원 임용 방식 중에서 실적주의의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실적주의라고 하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 능력, 실적을 바탕으로 공직에 채용해서 공직을 국민들에게 개방한 그러한 제도가 실적주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의 균등, 모든 사람이 공직 임용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 자, 그러면서 공직 최고 정치 지도자가 바뀌더라도 이 사람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을 했고요. 자, 자격이 주어지는 건데 정실주의라고 하면은 뭐예요? 정실주의는 엽관주의와 우리가 같이 묶어서 봤던 거로 어떤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해서 공직에 임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적주의는 이런 정실주의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이 된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닌 것은 4번 정실주의, 자격주의가 되겠고, 실적주의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가면은 능력, 자격, 실적에 따라서 공직에 임용을 하는 능력주의, 자격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공직 임용에 사람들의 기회를 균등하게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서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실적주의 제도라고 했어요. 자, 5번 농특법에 따라서 보건진료소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보건진료소의 설치권자는 누구다? 시장과 군수라고 했어요. 시도지사가 아니라 설치 운영은 시장, 군수에 의해서 설치 운영이 되고 있고, 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은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간호사 또는 조산사,
가 돼요. 근데 뭐 특별히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간호사, 조산사로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여요. 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아니라 간호사, 조산사 면허를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거고요. 의료 취약 지역을 인구 100명이 아니라 500명 이상 5,000명 미만을 기준으로 리동을 관할구역으로 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라고 했죠. 맞는 것은 2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보건진료소는 설치권자는 시장 군수고요. 의료 취약 지역을 500명 이상 5,000명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시장 군수 중에서도 군수 같은 경우 500명 미만일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간호사, 조산사 면허를 가진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다. 자, 6번 보건의료 체계 설명 옳은 것. 건강권의 개념이 보편화되어 있는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유형이고 수혜자는 전체 국민이고요.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가 무료고 재원은 조세래요. 자, 공적 부조형은 의료급여처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자, 복지국가형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그러니까 조세나 보험이 좀 합쳐져 있는 나라들 묶어서 우리가 복지국가형으로 분류를 했었고 의료보험형은 사회보험제도로서 보험료가 재원이 되는 나라였고요. 국민보건서비스형이 여기에 모두 부합되는 유형이죠. 정답 4번이고 우리가 이거는 여기 이 문제의 출처로 보면은 이 테리스의 보건의료 체계로 구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적부조형 재원이 세금인 거는 같지만 그 대상이 전체 국민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고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제도, 의료비를 국민이 스스로 보험료로 내고 그걸 재원으로 이용하고 국민보건서비스형 건강권을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보는 국가에서 재원, 세금을 이용해서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해주는 유형이 국민보건서비스형, NHS형이죠. 자, 보건의료 정책결정 과정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건데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된다? 무조건 문제인지가 먼저 나와야 돼요. 문제를 인지하고 난 다음에 그 정보 수집, 그리고 대안 작성 평가, 대안의 선택, 환류. 중간에 뭐 하나가 더 들어간다라면 목표 설정 정도가 더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책결정의 과정을 보면은 어떤 정책 이슈가 있을 때, 사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인지하고 문제를 인지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대안을 마련하고 선택하고 뭐 집행하고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책결정 과정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정이 모두 통째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몇 개 빼고 나오기도 하고 몇 가지만 뽑아서 나오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목표 설정이 빠져 있지만 흐름에는 문제가 없죠. 자, 1차 보건의료 4A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는데 1차 보건의료는 접근 방법이 쭉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 중에서 우리가 4A라고 해서 4가지 가장 중요한 걸 제시를 했었어요. 자, 그게 접근 가능성, 수용 가능성 또는 주민 참여, 지불 부담 능력 4가지였죠. 자, 어세서블 하면은 접근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소외된 지역 없이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보건의료 활동이 전달되어야 한다. 자, 어베일러블이라는 표현은 없었어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건강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역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가 묶여서 acceptable. 그래서 뭐예요? 수용 가능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affordable은 재정적으로 부담 가능한 지불 부담 능력에 맞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을 싹 빼고 영문으로 넣어놓고 문장을 써놔서 헷갈리게 놨는데 아닌 것은 2번이죠. available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보시면 1차 보건의료 특성 중에서 특히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4A라고 했던 거 accessibility, 접근성, acceptability, 수용 가능성, active 또는 뭐 participation에서 주민 참여, 그 다음에 affordable에서 지불 부담 능력까지 4가지를 4A라고 강조드렸던 거죠. 그래서 아닌 것,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9번 문제, 앤더슨의 의료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구성 요소 3가지가 있었죠. 소인성 요인, 가능성 요인, 뭐 강화 요인 이렇게. 의료 이용은 소인성 요인, 가능 요인, 필요 요인이죠. 강화 요인은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듈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자, 그 중에서 그 지역의 인력이라던가 시설의 분포, 건강보험 같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미치는 영향은 가능성 요인으로 포함이 됐었죠. 소인성 요인이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가치관, 신념 또는 나의 뭐 연령, 인구 사역적인 특성, 성별 이런 것들이었고요. 가능성 요인은 이렇게 내가 돈이 있는지,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는지, 지역에 의료기관은 있는지 등. 자, 필요 요인은 아파야 가겠죠. 그래서 내가 몸이 안 좋던가 뭐 진료 볼 필요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 그래서 정답 이 문제에서는 가능성 요인이 정답이겠고, 그래서 세 가지 요인을 보시면은 소인성 요인은 의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 성 연령이라던가 뭐 사회 구조적인 것, 건강에 대한 믿음, 가치관 같은 것들. 가능성 요인은 소득이나 건강보험 등 또는 그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의료 인력 시설의 분포들. 자, 필요 요인이라고 하면 내가 느끼는 욕구, 내가 아파야 병원에 가겠죠. 또는 전문가가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은 병원에 가야 돼라는 것들. 의료 이용의 가장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은 필요 요인이 되겠고요. 자, 10번. 브라이언트의 건강 문제 우선순위 결정 기준 네 가지가 있었죠. 문제의 크기, 문제의 심각도, 그리고 해결 가능성, 난이도라고도 하고 사업의 해결 가능성, 거기에 주민의 관심까지 해서 네 가지였고, 아닌 것, 지역사회 역량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자,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 네 가지. 유병도, 문제의 크기, 심각성, 해결 가능성, 주민의 관심도고, 얘네들을 다 각각 1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한 다음에 다 곱해서 점수가 가장 높은 게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했어요. 11번 조직의 원리 묻고 있는데, 한 사람의 상관이 몇 명의 부하를 직접 적절하게 감독할 수 있느냐, 통솔 범위가 어떠해야 하냐, 넓어야 좋냐, 좁으면 좋냐가 아니라 적절한 통솔 범위가 주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통솔 범위는 직무의 성질, 시간, 공간적 요인, 인적 요인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통솔 범위를 결정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상관이 관리 감독하는 부하 직원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 통솔 범위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답 1번이고요. 조직의 원리 5가지, 계층제의 원리, 통솔 범위의 원리, 명령 통일의 원리, 분업, 전문화의 원리, 분업의 원리 또는 조정의 원리 또는 통합의 원리가 있었고, 계층제의 원리라고 하면은 권한과 책임에 따라서 직무를 등급화시킨 것. 통솔 범위의 원리는 방금 나온 문제고요. 명령 통일의 원리는 한 사람의 상관에게만 지시 명령을 받고 보고를 해야 된다. 자, 분업의 원리, 전문화의 원리는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업무만 시킴으로 인해서 전문화시키는 방법. 조정의 원리는 조직 전체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를 조정하고 행동의 통일을 이룩하는 게 조정의 원리다. 그래서 제가 이 조직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노랗게 표시했던 데들이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라고 했어요. 설명에서. 그래서 한 사람의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감독, 관리할 수 있는 하급자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은 통솔 범위의 원리죠. 12번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에요. 자, 우리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도 있고 산하기관도 있었는데,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은 구분해야 된다라고 했고, 소속기관에 국립재활원 소속기관이고요. 국립암센터나 중앙의료원은 산하기관이긴 하지만 소속기관은 아니다. 건강보험조정위원회 사무국까지 해서 기역, 리을. 그래서 이렇게 나눴을 때 소속인지 산하인지. 질병관리본부가 지금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라고 했잖아요. 아직 직제가 바뀌진 않았어요. 요거는 승격되고 법이 바뀌면은 제가 이제 이후 강의에는 또 적용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방접종과 관계되어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징 하면은 당연히 외부 효과겠죠. 그래서 예방접종을 통해서 나의 질병도 예방하지만 나를 통해서 질병이 다른 쪽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 효과는, 예방접종은 가장 대표적인 그 외부 효과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서비스였죠. 그래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징들,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 효과 등등이 있었는데, 관련 것들, 특히 소비자의 지식 부족으로 인해서 소비자는 잘 모르고 공급자만 정보를 알고 있다. 그러한 현상을 정보의 비대칭성,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문제, 공급자에 의한 유인 수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했고요.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것은 외부 효과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했고, 요거 의료보험의 근거가 되는 것은 수요의 예측 불가능성, 누가 언제 어떤 질병에 걸릴지 모르니까 의료보험에 미리미리 가입해라 라는 것들,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다음에 14번 의료법상 우리나라 보건의료기관 시설 인력 기준 설명인데요. 상급 종합병원은 9개가 아니라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이 개설이 되고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자, 치과병원과 요양병원은 30병상 이상의 입원 시설이 필요하다. 우리가 병원급 의료기관은 30개 이상의 병상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어디만 병원과 한방병원만 해당이 됐고 치과병원과 요양병원은 아니었죠. 요양병원은 요양병상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라고 했고요. 자, 10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에는 내외, 소산, 마영진, 그래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중에서 3개 진료 과목과 마취통증의학과, 방사선과, 그 다음에 진단검사의학과 요 3개가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고 치과는 100개가 아니라 300개 병상 이상일 경우에는 플러스 치과랑 정신과가 포함이 됐죠. 종합병원에 설치되는 필수 진료 과목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른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고요. 자, 의료기관의 병원에 대해서 보면은 자, 병원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춰야 되는 건 맞는데 병원이랑 한방병원만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요양병원은 요양병상을 갖추고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종합병원은 이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100개 이상인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중에서 3개, 영상의학과, 그다음에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둘 중에 하나면 돼요. 그렇게 해서 7개 진료 과목이고 거기에 따른 진료 과목마다 그래서 필수 진료 과목에 대한 전문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300병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내외 소산에다가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그리고 진단검사의학과 거기에 2개 더 정신건강의학과랑 치과를 포함해서 9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마찬가지로 그 필수 진료 과목에 대한 전문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상급 종합병원은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과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죠. 자, 15번 동기부여 이론인데 뭐 내용도 출제하지 않고 그냥 내용 이론인지 과정 이론인지만 물었어요. 그러면 내용 이론이 아닌 것은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아지리스의 미성숙성숙 이론, 허츠버그의 이요잉 이론은 대표적인 내용 이론이고 과정 이론의 가장 대표 주자가 구름의 기대 이론이었죠. 그래서 아닌 것은 3번이고요. 그래서 내용 이론이라고 하면은 동기가 유발되는 내용, 어떤 욕구에 의해서 유발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메슬로우의 욕구 계층설, 알더퍼의 ERG 이론, 맥그리거의 XY 이론, 아지리스의 미성숙성숙, 허츠버그의 이요잉,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같은 것들이 있었고 과정 이론은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행동, 동기가 유발이 되느냐 대표적인 게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과 구름의 기대 이론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리고 포터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까지 해당이 됐어요. 16번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의결이 되지 않았다. 예산 불성립 시 예산이 의결되지 않았을 때 이럴 경우에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전년도에 준해서 경비를 지출하는 준예산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준예산, 잠정예산, 가예산이 있었고 그 중에서 준년도는 전년도에 준해서 기간 제한도 없고 국회 의결도 필요 없이 한정적인 항목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준예산을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한 적은 없어요. 잠정예산은 4, 5개월 또는 뭐 몇 개월에 대해서 국회 의결을 통해서 조금 가예산보다는 제한적인 항목에 대한 것을 지출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가예산은 1개월분에 대해서 국회가 의결을 해주고 대신 전반적인 항목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죠. 자, 17번 정책결정 이론 모형으로 옳은 것 고르래요. 근본적인 방향 설정과 관련돼서는 사안을 다 살펴본 다음에 분석하고 예측해서 최선에 대한 대안을 선택한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얘는 합리 모형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세부적인 문제와 관련돼서는 기존의 정책을 바탕으로 약간 향상된 대안을 탐색하는데요. 이런 현실적인 모형은 점증 모형이라고 했어요. 2가지 모형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합친 혼합 모형이 되겠죠. 정답 2번. 그래서 합리 모형은 방금 전에도 나왔지만 모든 정보와 대안을 탐색해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고자 하는 게 합리 모형이었고요.
그다음에 점증 모형은 기존에 하던 거에다 플러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현재보다 조금 더 향상된 수준의 정책을 결정하는 게 점증 모형이었고, 혼합 주사 모형이 이렇게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합쳐서 세부적인 결정은 합리 모형, 근본적인 결정은 합리 모형, 세부적인 결정은 점증 모형을 적용한다라고 했죠. 자, 다음 문제. 베버리지 원칙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베버리지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6가지의 원칙을 제시를 했고요. 그 원칙이 정액급여의 원칙, 정액기여의 원칙, 행정책임 분리가 아니라 행정책임 통합의 원칙이 있었죠. 통합의 원칙, 급여 적절성의 원칙. 다음 포괄성, 그 중에서 포괄성의 원칙은 사회보험 적용 대상의 신분, 수익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대상자 분리의 원칙은 지역사회의 삶의 형태를 고려해서 뭐 고용, 실업자인지, 그다음에 자영업자인지, 또는 노인인지, 아동인지, 주부인지 이런 것들을 다 구분했고, 급여의 적절성, 최저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의 기간도 적절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이죠. 그래서 베버리지는 정액 급여의 원칙, 정액 기여의 원칙, 행정책임 통합의 원칙, 그래서 행정책임 분리가 아니라 통합이고요. 급여 적절성, 포괄성, 피보험자 분류 이렇게 6가지의 원칙을 제시했죠. 19번 보건의료 자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우리가 보건의료 체계의 하부 구성 요소에는 보건의료 자원도 있었고요. 보건의료 조직도 있었고,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 재원, 보건의료 관리 이렇게 5가지가 있었고, 그 중에서 보건의료 자원이라고 하면은 보건의료 인력, 시설, 장비 및 물자, 지식 및 기술이 있었어요. 보건의료 인력, 시설, 지식 다 들어가고, 건강보험 재정은 재정이니까 재원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아닌 것은 4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건의료 자원에는 얘네들만 해당이 되고, 요렇게 재정으로는 요렇게 따로 분리를 해서 보고 있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문제, 라인 스텝 조직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라인 스텝 조직은 뭐예요? 이런 수직적인 조직. 피라미드 조직이 있고 별도로 스텝 조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연구원 조직. 그래서 이 스텝 조직은 어떤 업무 진행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진 않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연구나 기획 이런 것들을 해서 최고 결정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스태프 조직은 실질적인 집행권이나 명령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죠. 조직이 대규모화되면서 업무의 조언을 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조직이 이 스텝 조직이고요. 스태프는 라인 조직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 그래서 스텝 조직 또는 참모 조직이라고도 했어요. 라인과 스텝 간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잦은 갈등이 발생한다라고 했죠. 옳지 않은 것 1번이고요. 그래서 라인 스텝 조직은, 라인 조직은 수직 조직, 스텝 조직은 수평 조직, 막료 조직, 참모 조직이라고 해서 조직이 대규모화되는 초기 상황에 주로 사용이 되고요.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고, 덕분에 기관장, 조직의 전체 기관장의 통솔 범위도 넓어지고 뭔가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라인은 스텝으로부터 유익한 조언과 권고를 받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지만 단점을 보면은 업무량이 과중되는 문제라던가 인사관계,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1번까지 해서 20문제를 모두 풀어봤어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은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특별히 너무 지엽적이거나 너무 새롭거나 이런 문제들은 없었지만 또 내가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약간 난해하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건행정 문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아마도 우리 이제 수강생들이 항상 시험을 보고 나면은 보건행정을 처음 공부할 때 너무 어려웠는데 시험 볼 때쯤 되면은 보건행정이 제일 쉬워요 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수업을 통해서 이번 시험에 좀 고득점으로 합격하길 정말 진심으로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신 학생들은 합격하길 기원하고요. 이후 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에게는 이 수업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